당신 이 정도까지 할 줄은 몰랐네. 고성이는 박진석을 보자마자 목소리를 낮게 깔았어요. 낮게 깔았는데도 그 안에 칼날이 들어 있었죠. 박진석은 고개도 들지 않고 서류를 정리했는데요. 그 무심함이 고성이의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고성이는 일부러 더 크게 걸어 들어와 소파에 턱 앉더니 가방을 탁 내려놓았어요. 내 카드가 다 막혔더라. 나보고 길에서 살라는 거야? 살고 싶으면 살 방법을 찾겠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박진석이 그제야 시선을 들었습니다. 그 눈빛이 참 묘했는데요. 분노가 아니라 정리의 눈이었습니다. 고성이는 그 눈을 보고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만 곧바로 고개를 치켜들었어요. 지금 밀리면 끝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던 거죠. 나랑 법으로 가자. 나가라며? 나가. 대신 내가 받아야 할 건 받아. 받아야 할 게 있다고 아직도 믿나? 26년이야. 내가 당신 옆에서 버틴 세월이. 고성이는 세월이라는 말에 힘을 주었어요. 그 말이면 모든 게 정당화된다고 믿는 사람처럼요. 박진석은 말없이 인터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들어오세요. 곧 회장실 문이 열렸고 슈조이 그룹 업무팀 변호사들이 줄줄이 들어왔어요. 맨 앞에는 김 변호사가 있었는데요. 손에 든 서류 상자들이 한눈에 봐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종이가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을 접어넣은 상자 같았어요. 고성이는 반사적으로 웃어 보이려 했습니다. 이 정도로 겁주려는 거야? 라고 말하고 싶었겠죠. 하지만 입술이 예전처럼 잘 움직이지 않았어요. 박진석이 상자들 가운데서 얇은 봉투 하나를 꺼냈거든요. 여기 사인할 필요는 없어. 너는 이미 끝났으니까. 내가 끝났다고? 박진석은 봉투를 고성애 쪽으로 밀었습니다. 고성이가 봉투를 찢어 종이를 꺼내 읽는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혼 서류가 아니었거든요. 혼인관계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았음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소송 문서였습니다. 말하자면 우린 부부였던 적이 없다는 선언이었죠. 장난해? 그게 말이 돼? 말이 되게 만들었지. 박진석은 웃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사실을 말하듯 담담했어요. 그 담담함이 고성이를 더 미치게 했습니다. 내가 당신이랑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애도 낳고 집안 행사를 다 치르고 그게 다 뭐였는데? 가명극. 박진석은 딱 두 글자로 잘랐습니다. 고성이는 숨을 들이켰다가 바로 반박하려 했는데요. 박진석이 그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김 변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김 변호사가 노트북을 열어 벽면 화면을 켰습니다. 자료 화면에 뜬 것은 고성이가 한 번도 입에 올린 적 없는 이름이었어요. 위선자. 그 이름이 화면 한가운데 떠오르는 순간 고성이가 잠깐 흔들렸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박진석은 그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 이름 어디서 났어? 내가 땅에 묻었다고 생각한 이름이더라. 박진석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고성이가 처음 박진석 집안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신분을 여러 번 갈아치웠다는 이야기. 과거의 사기, 협박, 공갈 등으로 여기저기 문제를 만들고도 도망쳤다는 이야기. 가난을 딛고 올라왔다는 포장 아래 사실은 누군가의 인생을 밟고 올라왔다는 이야기. 그 모든 것들이 자료 화면에 날짜와 함께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어요. 고성이는 눈을 부릅떴습니다. 그거 다 조작이야. 조작이었으면 좋았겠다. 박진석은 이번엔 서류 한 장을 들어 올렸는데요. 거기에는 지문 대조 결과가 찍혀 있었습니다. 이름이 바뀌고 주민번호가 바뀌고 얼굴이 달라져도 바뀌지 않는 것.
고성이는 그 종이를 보는 순간 손끝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이제 알겠니? 내가 원하는 이혼을 해줄 이유가 없어. 이혼을 안 해주면 난 뭘로 살아? 그건 내가 고민할 일이지. 그 말이 고성이를 완전히 자극했습니다. 고성이는 늘 대가를 요구하며 살아왔거든요. 누군가를 버릴 때도 누군가를 안을 때도 계산이 먼저였어요. 그런데 박진석은 계산을 끝낸 얼굴로 고성이를 남의 사람처럼 보고 있었죠. 그 차가움이 고성이의 목을 조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폭풍 같은 회장실의 밤이 사실은 갑자기 시작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 며칠 전부터 이미 작은 균열들이 생기고 있었거든요. 슈조이 그룹사나 문화재단에는 고성희 이사장님이 늘 앞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재단이란 이름은 예술 후원이었지만 내부에서 돌아가는 분위기는 딱 하나였습니다. 고성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인다. 누가 뭐라 해도 그게 룰이었죠. 그리고 그 재단이 새로 꾸미는 전시 카페 인테리어를 맡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은호였는데요. 낮에는 카페 매니저로 일하고 틈틈이 인테리어 작업을 맡아 성실하게 실적을 쌓아가던 지은호에게는 큰 기회였어요. 지은호는 늘 밝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책임감이 강해서 한번 맡으면 끝을 봤거든요. 재단 건물에 처음 들어갔던 날 지은호는 로비에서 낯익은 뒷모습을 봤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고 걸음이 묵직한 남자였어요. 누군가를 지키는 사람 특유의 걸음. 지은호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지환이? 남자가 돌아봤습니다. 이지환이었어요. 지은호의 대학 선배인 이지혁의 남동생. 지은호는 이지혁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잠깐 복잡해졌는데요. 고백했다가 거절당한 기억이 아직도 가끔 마음을 찔렀거든요. 그런데 그 이지혁의 동생이 여기서 왜? 이지환이 먼저 설명했습니다. 나 여기서 일해. 박영나 씨 그러니까 영나 아가씨 운전도 하고 안전도 보고. 박영나? 그 화가 박영나? 응. 대학원 다니는 그분 맞아. 지은호는 그제야 재단 포스터에서 본 이름이 떠올랐어요. 박영나 고성희의 딸이자 박성재의 배다른 동생. 늘 보호받는 공주처럼 기사와 보디가드가 붙어 다닌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그게 진짜였던 거죠. 그날 이후 지은호는 자꾸 불편한 장면들을 보게 됐습니다. 전시 작품을 들여오는 과정에서 유독값이 큰 작품들만 무리하게 계약이 잡히고 결제 담당자가 땀을 흘리며 전표를 처리하고 직원들은 서로 눈치를 봤어요. 지은호가 이거 예산 괜찮아요? 라고 조심스레 묻기만 해도 누군가가 입술에 손가락을 갖다 대며 쉿하는 분위기였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은호는 공사 현장 바닥에 떨어진 작은 USB를 주었습니다. 라벨에는 단순히 숫자만 적혀 있었는데요. 지은호가 그걸 관리자에게 전달하려고 사무실 쪽으로 걸어가던 순간 뒤에서 누군가가 다급하게 불렀습니다. 그거 어디서 났어요? 고성희 이사장님이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는데 눈은 전혀 부드럽지 않았어요. 지은호는 순간 손을 움켜쥐었고 고성희는 지은호의 손을 보는 것만으로도 USB의 존재를 알아챈 듯 했어요. 현장에서 떨어져 있길래요. 분실물로. 그럼 나한테 주고 가요. 지은호가 잠깐 망설이자 고성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너무 예뻐서 더 무서웠어요. 착한 선택을 해라고 강요하는 웃음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지은호는 결국 USB를 자신의 가방 깊숙이 넣어 들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분실물인데 왜 이렇게 집착하지? 그 생각이 마음을 놓지 않았거든요. 한편 슈조이 그룹 본사에서는 박성재가 밤마다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박진석의 외아들, 그룹 본부장이었고요. 겉으로는 늘 침착하고 예의 바른 사람인데 일이 이상하게 꼬이면 끝까지 파고드는 성격이 있었어요. 최근 그룹 내부 감사팀이 이상한 흐름을 잡았습니다. 재단 예산이 빠져나가는데 형식은 예술 후원이었지만 실체는 장부를 부풀리고 차액을 빼돌리는 구조였죠. 그리고 그 흐름의 중심에 고성희 이사장님이 있었다는 정황이 계속 쌓였어요. 박성재는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서 결국 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이지혁에게요. 혁아, 너 지금 뭐해? 퇴근. 왜, 또 무슨 일 터졌냐? 응, 크게 터질 것 같아. 박성재와 이지혁은 친구라서 말투도 편했어요. 이지혁은 능력 있고 깔끔하고 쉽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날은 박성재 목소리만 듣고도 진짜임을 알아챘습니다. 고성희 이사장님 쪽이야? 응.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야. 신분 쪽도 엮인 것 같아. 이지혁은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신분. 그 단어는 단순히 서류 문제가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과거 전체를 뒤집는 칼이니까요. 확실해? 아직은. 근데 아버지가 아니 회장님이 이미 결심한 눈이야.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도울게. 이지혁은 이 말이 누군가의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알고도 도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고성희 이사장님이 무너지면 그 충격이 박영라에게 갈 테니까요. 이지환이 지키고 있는 사람, 그리고 어쩌면 지은호까지도. 이지혁은 마음속에서 나는 결혼은 안 한다는 신념을 늘 붙잡고 살았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날부터 이지혁은 남의 결혼이 무너지는 사건 속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지은호의 집에서는 또 다른 폭탄이 터지고 있었어요. 지강호, 지은호의 남동생이 문제였거든요. 지강호는 욕심은 큰데 성실함이 부족했고 누나와 비교당하는 걸 세상에서 제일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비교가 싫다면서도 누나가 잘 되는 건 또 배가 아픈 사람이었어요. 지강호는 어느 날 지은호의 가방을 뒤적이다 USB를 발견했습니다. 지은호는 그걸 숨겨놓긴 했지만 지강호는 원래 눈치가 빠르진 않아도 돈 냄새는 기가 막히게 맡았거든요. 누나, 이거 뭐야? 그거 건드리지 마. 회사 물건이야. 회사 물건이면 더 비싼 거 아니야? 지강호는 웃으면서도 눈이 번뜩였어요. 지은호는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강호야, 너 요즘 뭐 하길래 눈이 그 모양이야? 뭐 하긴. 그냥 사는 거지. 그 대답이 더 불안했어요. 지은호는 지강호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느꼈지만 그날은 더 캐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실수였죠. 지강호는 그날 밤 누나 몰래 밖으로 나갔습니다. 만나기로 한 사람은 재단 근처에서 어슬렁거리던 어떤 남자였어요. 지강호는 그 남자에게 USB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거 찾는 거 맞죠? 맞네. 너 똑똑하구나. 그 남자는 웃으면서 봉투를 건넸습니다. 봉투 안에는 현금이 들어 있었어요. 지강호는 순간 이게 돈이구나 하는 눈빛으로 봉투를 만지작거렸고요. 그 장면이 지은호가 절대 원하지 않던 방향으로 이야기를 밀어버렸습니다. 며칠 뒤 재단에서 열린 작은 간담회에서 일이 터졌습니다. 고성희 이사장님이 직접 박영라를 앞에 세워 우리 재단이 얼마나 투명하게 예술을 후원하는지를 홍보하려던 자리였거든요. 박영란은 원래 말이 많지 않은 사람이었고 우아하고 차분했지만 그날은 얼굴이 유난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지환이 한 발짝도 떨어지지 않고 곁에 있었어요. 그 자리 한쪽에서 박성재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박성재는 늘 예의 바른데 예의 바를수록 무서운 사람이기도 했어요.
감정을 섞지 않고 사실만 던지거든요. 이사장님, 재단 예산 집행건 감사팀에서 확인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이 가장 적절합니다. 고성의 이사장님은 미소를 지었지만 눈가가 딱 굳었습니다. 성재야, 너 요즘 일이 많아서 피곤한가 보다. 피곤한 건 괜찮아요. 대신 기록이 남는 게 더 중요합니다. 박성재는 서류 몇 장을 꺼냈어요. 특정 작품을 매입할 때마다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찍힌 내역. 중간에 끼어 있는 자물료라는 명목의 돈. 그리고 그 돈이 흘러간 계좌들. 고성의 이사장님은 끝까지 내가 후원하려고 한 것뿐이라는 태도를 유지하려 했지만 박성재는 한 문장으로 끊었습니다. 후원이면 왜 계좌가 쪼개져요? 그 순간 박영나가 박성재를 바라봤습니다. 박영나는 오빠인 박성재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늘 엄마 고성의 편에 서야만 했습니다. 박영나의 마음은 그날 처음으로 흔들렸어요. 내가 뭘 모르고 있었나 하는 흔들림. 고성의 이사장님은 그 흔들리는 딸의 시선을 보고 순간적으로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그때 고성이는 박영나를 향해 아주 부드럽게 말했어요. 영나야, 넌 신경 쓰지 마. 엄마가 다 알아서 할게. 그 말이 오히려 박영나를 더 얼어붙게 했습니다. 박영나는 엄마가 다 알아서 한다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어릴 때부터 봐왔거든요. 보호라는 이름의 통제였으니까요. 그날 밤 박영나는 이지환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환 씨는 엄마가 뭐 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저는 지키는 일만 합니다. 지키는 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이지환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이지환은 3년 연인에게 배신당한 뒤로 마음이 쉽게 굳어버린 사람이었는데요. 박영나 옆에 있으면서도 자꾸 마음 한구석이 흔들렸습니다. 이 사람을 지키는 게 정말 이 사람을 위한 걸까 하고요. 그리고 마침내 박진석 회장실의 그 밤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고성의 이사장님이 신분 문제를 들키고도 끝까지 버티려던 그 순간 박진석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재단 돈만 건드린 줄 알았는데 회사 돈도 건드렸더라. 무슨 소리야? 계열사 인테리어 공사비, 유령업체, 미술품 운송비, 자물료. 박진석은 하나씩 말할 때마다 고성이의 표정이 조금씩 무너지는 걸 봤습니다. 고성이는 그동안 나는 이 집안을 위해 일했다고 믿고 싶었어요. 그런데 박진석은 일이 아니라 빼돌림이라고 부르고 있었죠. 그 돈이 그렇게 많아? 많이도 아니야. 정확히 말하면 300억이 넘는다. 박진석은 숫자를 말하는 방식조차 담담했습니다. 고성이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자신이 챙긴 게 많다는 건 알았지만 그렇게까지 커졌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고성이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건 내가 다 쓴 게 아니야. 엄마로서 집안 체면 때문에. 체면? 그래. 내가 여기서 어떻게 버텼는데. 고성이는 그때서야 무너지는 자신을 붙잡으려고 가족을 꺼냈습니다. 그게 고성이의 습관이었어요. 마지막엔 늘 가족을 방패로 들이밀었죠. 하지만 박진석은 고성이가 꺼낸 가족이라는 단어를 아주 차갑게 부쉈습니다. 가족을 말할 자격이 있나? 나 박영나 엄마야. 내가 엄마라면 딸을 돈으로 쓰지 않았겠지. 그 말에 고성이의 숨이 턱 막혔습니다. 박진석은 서랍에서 한 장의 서류를 꺼내 고성이 앞에 놓았어요.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박영나의 가족관계 등록 기록을 바로잡는 절차, 그리고 고성이가 모든 권리를 내려놓겠다는 취지의 확인서였어요. 고성이가 눈을 부릅뜨며 소리쳤습니다. 영나는 성인이야. 이런 서류가 무슨 의미가 있어? 의미 있어. 내가 처음부터 제대로 된 신분으로 혼인신고를 한 게 아니라면
영나의 기록도 함께 흔들려 고성이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박진석이 단순히 자신을 내쫓으려는 게 아니란 걸요. 박진석은 고성이를 서류에서부터 지우려는 중이었습니다. 존재 자체를 없던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뜻이었죠. 고성이는 그 앞에서 갑자기 비굴해졌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고성이는 박진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성이는 평생 남 앞에서 무릎 꿇는 법을 배운 적이 없는데요. 그날은 살기 위해 배웠습니다. 여보 아니 회장님, 살려줘. 다 돌려줄게. 계좌도 부동산도 내가 다 말할게. 돈은 이미 회수 절차 들어갔어. 그럼 뭘 원해 난 뭐든 할게. 박진석은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고성이를 더 미치게 했어요. 사람은 모를 때 더 무너지거든요. 그리고 박진석이 마침내 말했습니다. 영나 인생에서 꺼져. 뭐? 내가 엄마라는 이름으로 영나를 묶어두지 마. 내가 그렇게 만든 상처, 이제 내가 끊어. 고성이는 울면서도 머릿속 계산을 했습니다. 이거 사인하면 감옥은 피하나? 이걸 버티면 바로 고소 들어가나? 고성이는 모성애보다 생존 본능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결국 고성이는 손을 떨면서도 펜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회장실 문이 또 열렸습니다. 박영나가 들어왔어요. 박성재가 미리 연락해 둔 겁니다. 박영나는 모든 걸 들은 표정이었습니다.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어요. 대신 너무 차가웠습니다. 엄마, 영나야 오해야. 엄마가 널 버린 게 아니야. 버린 게 아니면 왜 내 이름이 거래에 올라가? 박영나는 책상 위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고성이의 서명이 있는 칸을 오래 바라봤어요. 박영나의 눈은 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젖지 않아서 더 무서웠어요. 엄마는 늘 나를 지킨다고 했지. 그랬어. 난 너만 생각했어. 아니, 엄마는 엄마만 생각했어. 그 말이 고성이를 찢었습니다. 박진석이 아무리 차갑게 말해도 고성이는 남편이니까라고 되뇌며 버텼을 거예요. 그런데 딸 박영나가 그렇게 말하니까 가면이 한 겹 벗겨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박영나는 고성이에게 한 발짝도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엄마를 미워하고 싶지 않았는데 엄마가 나한테 그 선택까지 가져갔네. 영나야, 엄마가 잘못했어. 근데 엄마가 감옥 가면 넌 나 핑계 대지 마. 박영나는 마지막 말을 낮게 했습니다. 낮았는데 그게 칼이었어요. 그 뒤로 고성이의 삶은 빠르게 쪼그라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멈춘 건 돈이었고 그 다음은 사람들의 전화였고 마지막은 이름이었어요. 재단에서 고성이를 부르던 호칭도 바뀌었습니다. 이사장님이라는 말은 사라지고 직원들은 고성이를 피해 다녔죠. 고성이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크고 화려한 집에서 나오면 갈 곳이 있을 줄 알았는데요. 막상 나오고 보니 고성이가 가진 것은 대부분 남의 카드와 남의 집 위에 얹혀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성이는 결국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창문이 거의 없는 공기가 눅눅한 옆방 소리가 다 들리는 그런 방이었어요. 고성이는 그 방에서 한동안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끝날 사람이야? 그런데 배는 고팠고 손에 남은 돈은 금방 사라졌습니다. 고성이는 결국 무료 급식소 줄에 섰습니다. 줄은 길었고 사람들은 서로 밀치고 고성이는 또 습관처럼 짜증을 냈어요. 예전 몸에 밴 말투가 그대로 나왔거든요. 좀 조심하지 못해요? 내 옷. 옷? 여기서 옷 타령이야? 앞에 있던 중년 여성이 뒤돌아봤습니다. 그 여자는 고성이를 한참 보더니 얼굴이 변했습니다. 분노로요. 너 위선자지?
무슨 소리야? 내가 너 얼굴을 어떻게 잊어? 내 집안 망가뜨린 그 여자잖아. 고성이는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박진석과의 싸움이 끝이 아니었다는 걸요. 고성이가 과거에 뿌린 씨앗이 지금에서야 사람 손에 잡히는 형태로 돌아온 겁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고 누군가는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이 오자 고성이는 또 습관처럼 내가 누구인지부터 말하려 했어요. 그런데 경찰은 신분 확인을 하자마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여기 기록이 다르게 뜹니다. 아니야. 그거 오류야. 과거 사기 관련 공소시효가 멈춘 건이 있네요. 신병 확보하겠습니다. 차가운 수갑이 고성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고성이는 그 순간에도 끝까지 중얼거렸어요. 난 고성이야. 이사장님이야.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한지 고성의 본인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무너질 때 마지막 남은 단어 하나에 매달리더라고요. 그 사이 남은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남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재단을 정리하면서도 딸 박영란을 지키려 했습니다. 박성재는 아버지 옆에서 재단과 그룹의 흔들림을 막아냈고요. 박영란은 더 이상 엄마가 만든 그림자 속에서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박영란은 어느 날 조용히 말했어요. 아빠, 나 이제 작품을 내 이름으로만 하고 싶어. 그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지화는 그 말을 듣는 박영란을 보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지화는 지키는 사람이지만 그날만큼은 지키는 것보다 곁에 있어주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지은호도 결국 진실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지강호가 USB를 넘긴 사실이 드러났거든요. 지은호는 지강호를 붙잡고 울지 않고 말했습니다. 울면 더 무너질 것 같았어요. 강호야, 너 왜 그랬어? 누나만 잘 나가잖아. 난 뭐가 되는데? 너가 뭐가 되든 그건 내가 선택하는 거야. 남의 인생을 팔아서 되는 게 아니고. 지강호는 그제야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조금 알았습니다. 하지만 늦었죠.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 USB가 오히려 사건을 더 빨리 끝내는 단서가 되었습니다. 지은호는 그 과정에서 이지혁과 다시 마주쳤고요. 이지혁은 지은호를 오랜만에 보면서도 예전처럼 감정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지은호가 책임감으로 무너질 듯 버티는 걸 보자 결국 말이 나왔어요. 은호야, 선배, 너 혼자 다 짊어지지 마. 지은호는 그 말 한마디에 잠깐 숨이 막혔습니다. 자존심이 아니라 서러움이요. 지은호는 밝은 사람인데 밝다는 이유로 늘 괜찮다고 오해받았거든요. 이지혁은 그런 지은호를 처음으로 제대로 본 것 같았습니다. 박성재도 지은호를 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박성재는 원래부터 지은호를 좋아했잖아요.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지은호가 단순한 호감의 대상이 아니라 진짜로 강한 사람이라는 걸 더 깊게 알게 됐습니다. 은호 씨, 다 끝나면 밥 한 끼 합시다. 그 말 약속이에요? 약속? 박성재는 웃었는데요. 그 웃음이 참 오랜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의 끝은 아직 아니었습니다. 고성이가 사라지자마자 그룹 안에서는 또 다른 욕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박진석이 흔들린다는 냄새를 맡은 사람들이 재단과 계열사 지분을 노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석은 그걸 모를 사람이 아니었고 박성재도 알고 있었어요. 이지혁은 친구 박성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성재야, 이제부터가 진짜야. 나도 알아. 근데 이번엔 내가 지켜야 할 사람들 이름이 확실해. 박성재는 아버지 박진석을 지켜야 했고 동생 박영란도 지켜야 했고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는 지은호도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그런 박성재를 보면서 자신도 몰랐던 마음을 발견했어요. 비혼주의라고 단정했던 자신이 누군가를 지키는 선택 앞에서는 흔들린다는 거요. 그리고 박영란은 조용히 새로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내용은 분명했습니다. 거짓으로 쌓은 성이 무너지고 남겨진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다시 서는 이야기. 박영란은 더 이상 엄마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기 인생 이야기로 바꿔버렸죠. 마지막으로 지은호는 카페 문을 닫고 밤늦게까지 도면을 정리하다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시작이네. 맞아요.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고성이라는 사람이 무너진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이 새로운 욕망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욕망의 한가운데에는 다시 이지혁, 지은호, 박성재, 박영나, 그리고 박진석이 서게 됩니다. 다음에는 누가 누구의 손을 잡고 누가 누구의 등을 찌를까요? 그리고 이지혁의 단단한 비혼주의는 정말 끝까지 흔들리지 않을까요?